이 윤석열 추미애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그런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면서 그들 세력만이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나머지 세력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또 경제정책을 보면 부동산이라든가 기업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주의로 가면서 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DJ 민주화 세력은 과연 무엇을 추구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YS 정신을 재정하겠다. 그리고 산업화 세력과 함께 반사회주의, 반전체주의 동맹을 맺고 그런 이 역사적 행보를 걸어온 YS에 대해서 제 평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이은주 후보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도 얼굴 못 뵌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김무성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편의상 이게 제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 벗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이 판막을 깔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아까 대표님 그러셨어요. 이제 오랫동안 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윤석열 추미애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서 시장 출마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요즘에는 그 얘기를 시장 얘기보다 더 많이 할 정도로 아마 전국적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민주주의의 파괴 상황과 관련해서 부산이 갖는 의미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부산은 YS의 본거지였고 YS의 민주화 세력의 어떤 본거지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의 성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정치를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환상 그리고 굉장히 동경 이런 것들을 갖고 제가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학번의 자유주의자로서 자유의 확대를 외치면서 역사의 발전의 한 동력이 되었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들이 민주화 세력의 주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로 민주당에 합류를 했는데 제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굉장한 혼란을 저는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민주화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민주화, 그래서 자유의 확대인데 제가 들어가서 겪고 보고 들은 것은 뭐냐 하면 자유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화라는 그런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의 세력만의 어떤 어떻게 보면 독재와 같은 그들 세력만이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나머지 세력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독선과 아집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그 다음에 공수처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민주당은 공수처를 검찰을 개혁하고 그리고 이 사법부 독립을 검찰의 독립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력을 균형을 잡게 하고 권력을 견제를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이 분명히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추구하는 방향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고 장악하는 쪽으로 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과 갈등을 느끼고 제가 특히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억압하는 체제를 또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억압하는 그런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혹은 그들을 좋게 평가한다? 이게 어째서 자유민주주의고 이것이 과연 옛날에 87년의 민주화 운동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굉장히 갈등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87년 민주화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를 했는데 민주화 운동은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 속에서 YS의 민주화 세력은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어떤 운동권 그러니까 PD 계열 같은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 데모크라시니까 인민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NL은 민족 해방전선이죠. 그러면 이 둘 다 어쨌든 운동권은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자유주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민주화 세력으로 뭉뚱그려졌냐 하면 반정부 투쟁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군부 세력, 권위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반정부 이 투쟁을 함께 하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같이 했는데 그래서 반정부, 반미, 반체제 운동을 하는 운동권 세력이 민주화 운동의 안에 섞여 들어가면서 저는 이것이 혼재가 돼버렸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그리고 6.29 선언이 일어나면서 YS의 민주화 세력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어떤 그 권위주의 체제는 일단 무너진 상태니까 그럼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 그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남아있는 과제인 거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권력의 억압과 권력의 장악 그리고 권력의 횡포, 남용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것은 남아있는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 속에서 사실은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또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운동권의 원래 지향하는 바 자체가 NL과 PD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갔던 산업화 세력이었지만 그들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기조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서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YS 세력이 이 어떤 DJ 세력과 함께 운동권 세력과 연대하고 있던 그것을 깨고 사실은 전환을 하면서 반사회주의, 반전체주의 동맹으로 저는 전환하는 시기가 87년 이후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3당 합당의 정신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건 제가 나는 왜 싸우는가라는 책에서 제가 쓴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또 경제정책을 보면 부동산이라든가 기업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주의로 가면서 우리의 경제 활력을 죽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재인 정권 결국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당시 민주화 세력의 자유의 확대를 염원하던 그 세력이 아니고 이 NL과 PD로 대변되는 사실은 반정부 투쟁을 함께 하긴 했지만 전혀 자유의 확대하고는 관심이 없는 일종의 전체주의 세력의 후신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YS의 민주화 정신, 이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자유의 확대란 무엇이었는가? 지금 과연 그 민주화 정신이 YS의 그 민주화 정신, 자유의 확대 정신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직 미완성 상태다. 그리고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다시 반사회주의, 반전체주의 동맹을 다시 맺고 확고하게 그 전체주의 또는 인민독재를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운동권 세력과 전선을 확실하게 그을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산의 의미는 남다르다. 부산이 바로 YS의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이 YS의 정신, 이게 삼당합당이 야합이다 어쩌다라고 하면서 폄하되고, 그리고 반사회주의, 반전체주의 동맹을 맺었던 이 역사적 전환 시점, 일종의 그러한 타협과 함께 전환이 되던 이 시점을 이것을 또 폄하하고, 그러면서 이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이들이 마치 자유를 추구한 세력처럼 그동안 국민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지게 했던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우리가 이것을 갈라치기 하면서 제대로 한번 우리는 이 어떤 정치적 전선을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에서 이 YS가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YS 정권이 수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런저런 개혁을 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적 의미에서, 정치적 상징성의 의미에서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정리 작업이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그냥 가다 보니까 저 어떤 다른 세력, 운동권 세력의 프레임에 빠져서 야합이다, 뭐 자신들이 마치 진짜 민주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사회주의나 혹은 전체주의로 가는 저런 세력이 독재라는, 자신들만이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민주화의 어떤 독점이 일어났습니다. 정책 자산의 독점이. 그래서 이것을 그때 이 독점을 막아내지 못하다. 그 정치적 상징성의 독점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TK와 PK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환이 되면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이 양 세력들 간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동맹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젠다에 대한 결집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PK와 TK 사이에, 정치 세력 사이에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YS 정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재조명하는 작업을 부산에서 YS 기념관을 건립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YS의 민주화 정신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면서 지금의 이 민주주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미에서 부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치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DJ 민주화 세력은 과연 무엇을 추구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DJ 민주화 세력의 어떤 잔존 세력들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래서 자유의 확대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이 DJ 민주화 세력의 잔존 세력, 그래서 민주당의 일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있다가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세력 독재에 함께 합류해서 묻어간다면 저는 그들이 굉장한 역사적 오점을 남기고 DJ의 정신에 대해서도 결국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역사적 정치적 의미에서 부산의 YS 정신을 재조명하겠다. 그리고 산업화 세력과 함께 반사회주의, 반전체주의 동맹을 맺고 그런 이 역사적 행보를 걸어온 YS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부산이 그러한 또 어떤 정치적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하나의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먹고 사니즘을 중시하는 경쟁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자유주의자이지만 또 동시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먹고 사니즘을 중시하는 경제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의 산업화 세력을 하나의 역사 속에서 큰 족적을 남긴 하나의 세력으로서 또 한편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제2의 산업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를 굉장히 추구를 해나가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가 시작이 될 때는 개개인이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렇게 세력이 약하고 인프라가 약한 상태에서는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어떤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또 지금처럼 산업전환의 위기 속에서 산업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업전환, 지금 부산을 보자면 저는 이 산업전환의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이 모든 전국의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전환의 절박성을 가장 깊게 내포하고 아주 그냥 응집돼 있는 곳이 부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용률이 55%, 경제활동 참가율이 58%, 그리고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전국 꼴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대인데 이게 다른 단체는 자치단체는 50%가 아니라 다 60%예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1, 2% 차이로 꼴찌를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차이로 꼴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거의 죽어가는 도시구나. 한마디로 미국으로 치자면 러스트벨트에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벨트에 해당하고 있는 이 부울경 지역을 되살리지 못하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미래가 없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남부권이 전부 다 폐허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국가도 보면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국가 전략.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할 때 미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도시도 성장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 도시의 정체성과 전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미시적인 정책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 그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이제 부산은
사실은 제2도시로서 하나의 어떤 중앙집권적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부산을 수출 전략 도시로, 또 그 사이에 또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개항을 그 전에 보면 개항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6.25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피난 도시가 되고,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불가피하게 제2의 도시로 성장을 해왔고, 또 수출주도 성장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2도시로 성장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모든 역사적인 변곡점이 끝나고, 또 중앙정부가 막 밀어붙이던 그런 시대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생긴 대로 이제 발전해가는 상황들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부산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서울의 어떤 종속된 어떤 성장 전략을 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꼴찌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그냥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종속된 성장 전략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부산은 이제는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독자적 성장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쨌든 부산이 가장 이 한반도의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바다 해양을 향해 있는 태평양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권을 이렇게 쭉 돌려봤을 때 저는 부산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서 일본 남부라든가 또 중국 남부, 그다음 대만과 홍콩, 더 나아가선 태평양 일대, 이쪽이 우리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바로 우리의 일종의 그 행동 반경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독립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물론 이제 마음이야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끼리라도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가자라고 하고 싶지만, 뭐 그걸 떠나서 그 이전에 일단 뭐냐 하면 성장 전략과 이 도시의 전략을 기존의 어떤 셈법에서 벗어나서 태평양을 바라보는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거점 도시로서, 국제 도시로서, 또 도시 국가로서 마치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 물론 지금의 어떤 규제와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략과 방향을 어디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후에 몇 년, 몇십 년 후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제 그렇게 독자적인 태평양 경제권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전략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자라고 했을 때 우선 뭐냐 하면 부산항입니다. 지금 보면 부산항이 진해로 다 가면서 부산에서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가 되어 있는데, 부산항의 반적항으로서 경쟁력이 이미 전 세계 1위였는데 지금 한 5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근데 왜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저희 집안이 다 조선 해운 집안인데, 뭐 이렇게 그 서당계 3년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보면 어쨌든 그동안의 부산이 일본과 중국 사이, 그리고 미주와 중국 대륙, 이 아시아 대륙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에 딱 중간에 교두보로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 이 환적항이 중국항으로 여러 물건들이 가는 이 사이에서 중국항이라는 게 그동안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주에서 중국으로 화물이 건너갈 때 그 화물들 다시 재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거 다시 꺼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부산항에 들러가지고 반적을 하면서 이거 재배치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최근 들어서 상해항이 스마트 항만으로 탈바꿈을 하고 모든 이제 중국 쪽의 항구들이 부산항 못지않은, 상해 같은 경우 부산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는 항만으로 지금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항은 더 이상의 환적항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항만의 역할, 그러니까 물류와 관련해서 하늘길, 그러니까 이
공항의 역할이 항만보다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뭐 몇십 일씩 기다려서 물건을 기다리고 이렇게 안 해 거의 직구를 많이 하는 시대로 가버렸고, 심지어 부품 같은 경우에도 작은 부품들은 직구해서 바로 수급하는 이런 체제로 기업들이 다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만과 공항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만 그대로 존재해서는 더 이상 큰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이제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 공항이 빨리 생겨야 되고, 이 공항은 어디 생겨야 되냐? 항만 옆에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항만 옆에. 그래서 물류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부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제. 그래서 인천공항이 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공항에서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인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엄청난 물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부의 해안가의 항만 옆에 공항이 화물공항이 큰 게 있어야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가덕이든 어디든 반드시 남부권의 해안가의 항만 옆에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여러 가지 이 옵션 중에서 아마도 별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덕이 그 유력한 후보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해안가에 반드시 그 트라이포트라고 해서 항만과 그다음에 공항과 그리고 철도나 도로가 같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는 곳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뭐 2015년부터 그 주장을 해왔고요. 제가 이 주장을 해온 것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르노 삼성 자동차와 SO일에서 일을 했었는데, 임원으로. 그런데 이 르노에 있을 때도 보면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것이, 지금처럼 이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이 시스템에서는 물류 경쟁력의 차이가 거의 마진을 결정을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는 이 물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인천공항의 독과점 체제를 계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팽창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 남부권의 해안가 항만의 그 공항 문제는 정말 이 기묘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가덕공항의 문제로 넘어가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경쟁력이 없었느냐, 왜 예타가 충족이 안 돼 왔었느냐 하는 점들을 보면, 김해공항을 존치하면서 가덕공항을 새로 만드는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각자가 각자의 자기 공항이 있고, 각 지자체가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부권의 큰 공항을 우리가 하나 만들자. 이래서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온 선정하고 만드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각 지역의 공항들은 그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진행을 하고, 김해공항을 부산 입장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가덕공항으로 이전하면서 확장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냐면, 거기에서 김해공항을 이제 뺄 때, 물론 군공항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기군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간공항은 이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지의 매각을 통해서, 그 부지 매각을 통해서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빠질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해 민간공항이 빠지게 되면 수요가 그동안 분산돼서 2개로 나누어지던 수요가 하나로 모여지기 때문에 가덕공항의 수요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쨌든 그 군위공항이라든지 여러 여타 공항들이 이렇게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각자 자기들이 그냥 예정했던 대로 공항들을 각자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면 항만보다 공항의 역할이 커져 온 것처럼 실제 앞으로는 공항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제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예상하건대
이 앞으로 자가용 비행기, 비행기가 전세기라든가 자가용 비행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항공 물류의 형태가 아마 막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각 지역에 자기들이 새로 공항을 만든다고 해도 그들이 알아서 그 경쟁력을 채워나가는 문제이지, 그것을 굳이 억지로 교통 정리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드론이 이제 특히 해안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드론에 실험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려면 결국 산지나 내륙에서는 어렵고요. 해안가에서 날려야 하는데 이 부산이 굉장히 최적지인 게 드론 산업을 하게 되면 이 드론이 이제 해안가에서 날리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하면서 많은 드론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거기서 특히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1인용 비행체죠. 이런 것들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공항의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 하나 들고요. 그리고 부산의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전환, 그동안에 이제 1차적으로 경공업, 그러니까 섬유와 신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 그래서 기계, 자동차, 부품, 그 외에 이제 조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사형화돼 가고 있고 경쟁이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그냥 사형화돼 가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 이렇게만 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조선의 혁신 분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플로팅 시티입니다. 플로팅 시티.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로 공항을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브리타니아 공항을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브리타니아 공항 건립 계획에서 사실 플로팅 에어포트가 검토가 많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 플로팅 에어포트에서 검토됐던 것은 완전한 부유식입니다. 완전한 부유식. 근데 이 부유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그러니까 건설이라기보다는 조선이죠. 그래서 도크 같은 거를 하나를, 그 도크를 도시로 만드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예컨대 이제 뭐 전 정유회사에 있으면서 봤습니다만 FPSO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이 어떤 배가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동력이 없이 그냥 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플로팅 시티인데, 이 플로팅 시티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완전한 부유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브리타니아 공항이었고,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상용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단계 가기 전에 플로팅이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플로터블 레그드 플랫폼이라는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플로터블 레그드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에다가 다리를 장착을 하는 거, 다리를 그렇게 해서 다리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밑바닥에 안반에다가 해수면 바다 밑에 수심의 안반에다가 이런 게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이제 실제 건설하고 더 가까이 간 건 뭐냐 하면 이제 그 파이를 박는 작업입니다. 근데 파이를 박는 작업은 이제 해양 플랜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하튼 뭐 자세히 제가 설명하기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이제 해양 플랜트 기술이나 이런 것도 그 전에 이제 너무 이렇게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피해를 좀 입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조선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좀 더 혁신시켜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근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가? 결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격적으로 발주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야 거기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자기 나라에서 그런 걸 도와주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 절대 제대로 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저가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조선 기술을 혁신을 더 거듭해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고 싶다. 그 속에서 부산에서 뭔가를 꼭 하겠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항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기장이라든가 야구장, 바다에 야구공이 떨어지는 그런 샌프란시스코 야구장 같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 플로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피저빌리티 스타디를 해서 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조선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계 산업의 새로운 어떤 동력, 활력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바이든이 이제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전기와 수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전환돼 나갈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기차 산업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제대로 빨리 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을 보자면 르노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잘 그래도 꽤 하고 있는 편인데 부산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일부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규제하고 그 다음에 노사 문제가 겹쳐 있어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지금 버티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규제 완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전기차의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이 부산의 자동차 산업도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목전에 와 있다고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길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전문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저는 단체장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냥 이론이라든가 뭐 어떤 당위성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산업 현장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런 이제 의욕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자동차 부품, 만약에 근데 전기차로 이거 전환이 되면 사실은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몰락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전기차는 부품 숫자가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동차 부품하고 가장 비슷한 게 항공기 부품 이런 건데, 원리상으로 내연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예컨대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김해공항을 떼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항공기 부품 산업이라는 이런 쪽으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새로운 어떤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이런 개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에 대한 생각, 뭐 어쨌든 이 산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또 기업에 있으면서 또 나와서 정치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부산이 굉장히 최적지, 지금 아주 절박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새로운 산업, 근데 전환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보면 이제 제가 부산에 가서 느낀 건 뭐냐, 이 하드웨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 중심지다 이래가지고 금융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건물도 막 삐까번쩍하게 세워놓고 그 부동산도 막 그럴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활력과 그 사람들의 동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인데, 그러면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젊은 사람들 혹은 이제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고, 돈은 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인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동 자금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투자를 하려면 어떤 인재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이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펀딩을 유인하기 위해서 인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인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부산이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걸림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대대적으로 특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뭐 기업들이라든가 또 어떤 투자자들이나 또 이제 부산시가 협력을 해서 아주 공격적인 육성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대상을 갖다가 대한민국 안을 자꾸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을 보면서 이 아시아 쪽에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누구든지 외국인이라도 부산에 와서 연구개발하고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게 공직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이런 어떤 그 신산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 해주면서 그 무조건 하여튼 그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그래서 공직사회는 거기에 봉사하는 서비스 집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각인을 하고, 그래서 부산시가 하나의 그 서비스 주식회사 같은 방향으로 완전히 관점을 바꾸고 있는, 이제는 행정조직이 아니다, 관료조직이 아니다, 기업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집단이다, 이렇게 정체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장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타트업 증권거래소입니다. 스타트업 증권거래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권거래소 하면 보통 이제 그 코스피라든가 이렇게 코스닥 이렇게 굉장히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좀 약간 아직까지 이렇게 잘 체계화되지 않은 그냥 정말 초짜라기보다 이제 그 스타트업은 조금 졸업하고 이제 스케일업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 그래서 한 투자받은 지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괜찮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그 좀 싼 증권거래소를, 좀 대중적인 증권거래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스타트업 증권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온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면 한 1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00개에 대해서 스타트업의 그 사무공간 그리고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시가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리비는 내더라도 임대료나 이런 거 다 무상으로 다 제공할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그 혜택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씩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마다 이 IR을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키워서 새로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 증권거래소를 돌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 작은 돈이지만 펀딩을 하고 작은 투자,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놀러 갔다. 그래서 외국인인데 부산에 놀러 갔다. 그러면 거기를 관광 코스로 발굴을 해서 그걸 가면서 IR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처럼 이런 것들을 자기가 베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이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그래서 이 문화 산업이 굉장히 거대한 거대한 이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지금 이제 발돋움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BTS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한류 K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굉장히 아주 그 꽃을 피우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놀라운 것들이 그 도시 안에서 특별한 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그 코첼라라는 미국의 그 마을에 작은 마을에 그 엄청난 규모의 문화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계속 하는데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캠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거기서 며칠 동안 숙식을 하면서 공연을 시리즈로 계속 즐깁니다. 이래서 이 마을은 그 공연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코첼라라는 마을에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냐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0-30만 명 정도는 모여드는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이런 거가 지금 이제 하나의 트렌드다. 이제는 문화도 이제 젊은이들이요, 돈이 없는 것 같아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마니아 같은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돈을 모아서라도 반드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정말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공연들을 부산에서 예를 들면 매달 한 번씩 개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산은 그러면 축제의 도시 그리고 젊은이들의 도시가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코첼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모로울랜드 같은 이런 거대한 공연들이 과연 부산에서 이 공연을 유치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유발되는 경제 효과와 그리고 그 이제 일자리 같은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제대로 된 공연장만 있으면 부산같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이런 곳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공연들을 기획하고 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지금 이제 아레나라든가 페어플렉스 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이스 산업하고 다 맞먹는 거기 때문에 이 거대한 아레나라든가 페어플렉스 같은 것을 건립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플로팅 시티에다가 건립하면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공항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공연들을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시리즈로 아주 공격적으로 전 세계 이 아시아 태평양 요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젊은이들이 모이는 문화 융합 도시를 이 지향을 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활력이 경제 활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할 때는 저는 어쨌든 부산의 그 시장은 경제 수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의 수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료적이지 않고 정말 이 기업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그래서 혁신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기가 이제 그걸 즐겨야 그런 부분에 대한 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복도로예요. 삼복도로. 아마 이제 서울 계신 분들은 삼복도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피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은 이 매립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안인데 거의 산입니다. 그래서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집을 어디다 지었냐면 산에다가 빼곡하게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 판자촌들이 산에 층층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한 삼복도로는 아직도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집들이 그냥 착착착착 거의 누적되다시피 해서 만들어져 왔었고 그러니까 도로나 인프라조차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열악한 판자집들이 산에 쫙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또 아름답다고 해서 문화마을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떤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지 그 수많은 삼복도를 다 그렇게 문화마을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 삼복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리디자인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부산의 주거복지를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삼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분이 대지 지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쫓겨나고 보상비를 받아도 굉장히 적은 돈만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딴 데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딴 데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생사업을 얘기를 하고 도시재생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재생사업의 문제는 뭐냐면 소유물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예산을 가지고 공공에 퍼붓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이 지원이 되어도 인프라라든가 이런 도로에다가 쓰는 것이지 집에다가 개인의 사유물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특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실제로 그것을 봤는데 아니 집에 막 비가 새고 엉망이 돼가지고 거의 뭐 너덜너덜한 수준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재생한다고 그러면서 도로에 시멘트를 다시 포장을 해서 그 옆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화단 만들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살고 있는데 그 화단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생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사업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법적인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으로 지원을 할 바에야 최소한의 어떤 재개발 정비 계획을 세울 때 그 재생 예산을 재개발 계획에 투자를 같이 엎어서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사업의 성격을 섞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저는 이 삼복도로를 반드시 리디자인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도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영도가 삼복도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중구나 동구 쪽도 보면
이 삼복도로에 심지어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집들이 있고요. 정말 그 공용 화장실을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면 눈물 나는 이런 그 마치 쪽방촌 비스무리한 이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저는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도 지분이 작더라도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것이 특혜라고 비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그 제도 자체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씩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성추행으로 빚어진 선거고 권력형 성범죄에 의해서 일어난 선거인데 권력형 성범죄뿐만이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서 가정폭력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하고 또 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말씀드린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또 이 경력 단절녀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육아에 있어서 수도권만큼 육아를 위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이 제조업 중심의 어떤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보궐선거인 만큼 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전제에서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저한테 주어진 또 남다른 사명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유리천장을 뚫고 가지 못하고 혈연지연 학연 중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혈연지연 학연 중심이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이 제도적으로는 별 차별이 없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 경력 단절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산의 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해왔던 이런 부산에서 이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 사회복지적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제가 여성이라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번 선거가 권력형 성범죄라고 했을 때 말이 성추행이지 솔직히 저는 입장을 바꿔서 그 여성이 계속 2차 가해를 당하면서 또 그 상황에서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속했던 처지에 이제 떨어져 있던 그런 어떤 피해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당이 저는 희망컨대 우리 당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좀 더 이렇게 여성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의 문제 또 경력 단절녀의 문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격적인 저는 이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내놓으면 저는 그것이 우리 역사의 하나의 진보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